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0일이라는 긴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전장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불과 몇 야드 변화할 뿐인 소모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상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전선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서 양측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전쟁은 이미 포격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누가 먼저 모든 탄을 소진하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 가입국들은 그간 중화기 지원에 신중했던 태도의 변화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 국방부는 많은 양의 M109 자주포와 이와 관련된 물품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큰 결심에는 대한민국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28기 개화여단이 러시아군 포병부대를 상대로 격렬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르손 전선은 현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벌이는 공세의 주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헤르손 인근은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탓에 마땅한 엄폐물이 없고 무리하게 돌격을 감행했다가는 적의 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탈환을 눈앞에 두고도 진격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무스타비 152mm 견인포를 운용해 다가오는 우크라이나군을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역시 적의 포병부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수정해 헤르손 전선에 장사정포를 배치하는 중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도 근접전보다는 원거리 교전이 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국경선 너머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하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방위군에게 여유를 주게 되면 돈바스 전선으로 병력을 돌려 한순간에 동부 전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라도 하르키우 타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인해 하르키우 인근의 발라클리아 지역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누적되자 결국 하르키우 방위군은 아껴두었던 브림스톤 미사일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한동안 전선에서 보이지 않았던 브림스톤 미사일은 여전히 엄청난 적중률을 보였고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군 기갑 차량을 연달아 파괴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영국 국방부가 제공한 브림스톤 미사일은 군용 경트럭에서 운용된다는 한계와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 파견된 세자르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부대는 러시아군 후방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등 전쟁이 진행될수록 포병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M777과 FH-70 견인곡사포를 비롯해 세자르 자주포의 전선 배치가 완전히 끝났으며 얼마 전 폴란드에서 기증한 크랩 자주포도 전선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전 초기 압도적이었던 러시아군의 화력이 서방 국가에 마르지 않는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역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지움 방면의 돌리나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집결지를 찾아내 포격을 성공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기습적인 매복 작전이나 기갑부대가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가전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지만 서구권에서 운용하는 중화기의 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전면적인 포격전에서도 러시아군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 100일간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왔던 러시아군의 군수물자와 보급품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한 종군 기자는 러시아군의 전차 측면에 장갑판 대신 돌멩이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제보하며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했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군의 보급난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칠러 언론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말하며 부정하고 나섰지만 홀로 전쟁 물자를 감당하고 있는 러시아가 수많은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소모전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나토 가입국들 중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해결을 바라는 프랑스와 독일은 대화를 시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중화기를 지원하지 말라며 도리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중화기 지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보란듯이 M109A 시리즈M 155mm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러시아 정부의 압박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번에 제공한 M109 자주포 22문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부속 장비와 교체 및 수리 부품, 탄약 등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는데요. 비웰은 아릴 그람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더 강력한 포격과 무기 체계를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무기 지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노르웨이 국방부가 정확하게는 지원을 하겠다가 아닌 지원을 했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에서 공식 발표가 있던 시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인도가 끝난 상태였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독일에서 미군 조교들에게 한창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노르웨이 측에 반발이나 압박을 해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앞으로의 지원 물품들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아주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서도 AHS 크랩 자주포 18문을 넘기고 60문을 판매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노르웨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군의 국방력이 결코 강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상비군은 24,000명 규모이며 예비군을 다 합쳐도 6만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거리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러시아군이 해군 병력을 보내거나 미사일 공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국방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대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노르웨이가 이와 같은 과감한 지원을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민국이 크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CNN은 노르웨이가 이번 지원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M109 자주포를 완전히 갈아치우고 한국제 K9 자주포로 노르웨이군을 무장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M109 자주포는 1962년 미국에서 생산되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이었고 사거리가 18km 수준에 그쳐 마침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라도 더 많은 중화기가 필요한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M109 자주포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도 K9 자주포는 1분당 6발에서 8발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빠른 발사 속도와 화력, 기동성, 생존성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어 M109를 대체해 노르웨이군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들어 K9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문의를 넣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가 해외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신형 자주포와 비교해보아도 성능이 뛰어나며 특히 독일제 자주포보다 3배가량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독일의 PGH-2000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강의 위력을 가진 자주포로 알려져 있지만 수출 모델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대당 40억 원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K9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디펜스는 K9 도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해 신뢰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는 한국식 애프터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방위군 깃발이날 행사를 개최한 핀란드 국방부는 K9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155mm K9 자주포를 앞세워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까지 K9 자주포가 기록한 누적 수출액만 5조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한국의 방산 기업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주국방을 이루어내겠다는 일념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관계자들을 응원하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